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작품은 이상하고 어두움과 여러분을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미국의 스릴러 작가 스티븐 킹입니다. 이 작품은 스티븐 킹의 뒤틀린 상상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독, 통제, 그리고 여러분의 담배를 끊도록 도와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죽거나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말이죠. 무서우시죠, 벌써? 오늘 작품, 금연 주식회사입니다. 실패가 단순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 내내 감시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실수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금연 주식회사 스티븐 킹. 모리스는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연착으로 인해 늦어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중 바깥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지미? 지미 메칸? 그렇다. 바로 그였다. 모리슨이 작년 아틀란타 박람회에서 그를 보았을 때보다 조금 살이 쪄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좋아 보였다. 대학 시절 그는 커다란 뿔테 안경 뒤에 파묻혀 줄담배를 피워대던 야위고 창백한 청년이었다. 그는 외관상으로 볼 때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다. 딕 모리슨? 그래, 자네 좋아 보이는군. 그는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다. 자네도 좋아 보이는군. 메칸이 말했다. 하지만 모리스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과식하며 너무 많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뭘 마시고 있었나? 비트즈를 섞인 버번 위스키. 모리슨이 말했다. 그는 술집 의자에 다리를 걸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누굴 만나기로 했나, 지미? 아닐세, 회의차 마이애미에 가려는 참이네. 굵직한 고객이지. 600만 불짜리 거래라네. 지난 봄 대규모의 거래에서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와 손을 잡기로 한 거지. 자네 아직 크레이크 바톤사에 있나? 그래, 지금은 부사장이라네. 멋지군. 축하하네. 언제 그렇게까지 됐나? 그는 윗속에 작은 질투의 벌레가 위산 과다 소화불량의 원인이라고 혼잣말을 하려고 했다. 그는 산 억제 알약 한 통을 꺼내서 하나를 깨뜨려 먹었다. 지난 8월이었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중대한 일이 생겼지. 그는 신중하게 모리슨을 쳐다보고는 술을 마셨다. 자네도 흥미를 가질지 모르겠군. 맙소사. 모리슨은 속으로 움찔하며 생각했다. 지미 메카는 매우 진지해졌다. 물론이네. 그가 말하며 술을 들이켰다. 메칸이 말했다. 샤론과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데다 나는 해소 천식에 걸려 있었다네. 어느 날 바비 크레이거가 들러서는 나에게 아버지 같은 조그마한 격려의 말을 해주더라고. 자네도 그게 어떤 건지 기억하겠지? 그럼. 그는 모튼 대리점에 들어오기 전에 18개월간 크레이그 바톤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담배를 계속해서 피워대든가 아니면 끊어버리게. 메칸이 웃었다. 자네도 알고 있군. 글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사가 내게 종기가 생겼다고 말하더군.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만 한다는 거야. 메칸이 얼굴을 찡그렸다. 죽으라고 말하는 게 더 낫지. 모리스는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점잔을 빼는 것도 당연하다. 그는 쥐고 있던 담배를 메스꺼운 듯 바라보고는 그것을 껐지만 5분 뒤에 또 다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럼 자네는 담배를 끊었나? 그래, 끊었지.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네.
나는 지독히도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야. 그때 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46번가에 있는 한 단체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더군. 전문가들이지. 나는 뭐 손해볼 게 뭐 있느냐고 말했지. 그 이후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네. 모리슨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무슨 약이라도 채워 넣어 주었나? 아니, 그는 지갑을 꺼내 뒤적거렸다. 여기 있네. 나는 이게 언젠가 한 번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는 평범한 흰색 명함 하나를 내놓았다. 금연 주식회사. 담배를 끊으십시오. 46번가 동부 237번지. 결정에 따라 치료. 생각 있으면 넣어두게. 메칸이 말했다. 그 사람들이 자네를 고쳐줄 거야. 보증하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네. 뭐? 왜 안 되지? 그들이 서명하도록 하는 계약의 일부라네. 어쨌든 자네가 그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치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자네도 그 계약에 서명했나? 메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 조건? 그렇다네. 그는 모리슨을 바라보며 웃었다. 모리슨은 생각했다. 글쎄, 그랬군. 짐 메카는 점잠 빼는 놈들에 가담한 거야. 이 단체가 그렇게 굉장한 거라면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지? 나는 TV에서나 게시판, 잡지 광고,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구두로 다룰 수 있는 고객만 모은다네. 자네 그 회사 광고인 같군, 지미. 자네도 그걸 믿을 수가 없겠지? 나는 믿는다네, 메칸이 말했다. 그들은 98%의 치료율을 기록하고 있다네. 잠깐 기다려보게, 모리슨이 말했다. 그는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사람들은 자네가 담배를 던져버릴 때까지 자네를 때리는가? 아니, 자네가 불을 붙일 때마다 병이 나는 무엇을 주기라도.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네. 가서 직접 만나보게. 그는 모리슨의 담배를 보며 몸짓으로 가리켰다. 자네도 이걸 정말 좋아하진 않지? 그렇지? 아, 아니, 하지만 금연은 정말 여러모로 나를 변화시켰다네. 메칸이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내게는 마치 넘어지는 도미노와 같았다네. 전보다 기분이 더 좋아졌고 샤런과의 관계도 좋아졌지. 정력도 좋아지고 근무 실적도 향상되고 말일세. 이봐, 자네는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러나 미안하네. 정말이지 그걸 말할 수가 없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넨 몸이 좀 붙었군. 잠깐 동안 그는 지미 메칸이 거의 침울해져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 좀 붙었지. 하지만 많이 뺀 것이라네. 이제 거의 정상이 되었지. 예전에 기억나는가? 내가 항상 뼈만 남아 있었자는가? 206호기 승객은 9번 입구로 탑승해 주십시오.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다. 난 가봐야겠군. 메칸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는 바 위에 5달러를 건네놓았다. 좋다면 한 잔 더 하게.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진지하게. 그리고 나서 그는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며 사라졌다. 모리스는 명함을 집어들곤 생각에 잠겨 그것을 바라보다 지갑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 그런 명함을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 명함은 한 달 뒤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갑을 뒤적이다 나오게 되었다. 그는 일찍 사무실을 떠났고 여기로 와 오후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셨다. 모튼 대리점에서의 일은 잘 되지 않았다. 사실 일은 피를 말릴 정도로 끔찍했다. 그는 헨리에게 술값으로 10달러를 주고 그 작은 명함을 집어들어 다시 읽었다. 48번가 동부 237번지는 그 구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밖은 차갑고 맑은 10월의 날씨였다. 그는 재미삼아서 금연 주식회사를 찾아볼 결심을 했다.
헨리가 거스름돈을 가져왔을 때 그는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났다. 금연 주식회사는 그 사무실 공간의 한 달치 임대료가 그의 1년치 월급에 가까운 신축 건물에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사무실 한 층을 전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선 두꺼운 카페트가 깔린 로비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부터 안으로 넓은 유리창이 있는 접수실이 있었는데 그 넓은 유리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처럼 급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벽을 따라 의자에 앉아서 잡지를 읽고 있었다. 모두들 사업가형이었다. 모리스는 책상으로 갔다. 한 친구가 이걸 나에게 주었어요. 그는 접수원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들은 그를 졸업생이라고 부르겠죠? 그녀는 미소를 짓고 서식을 타자기에 말아 넣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리처드 모리슨이요. 탁, 탁, 탁.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였다. 타자기는 IBM 제품이었다. 주소는요? 뉴욕 클린튼 메이플 레인 29번지. 결혼은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아이는요? 1명입니다. 그는 엘빈을 생각하고 얼굴을 약간 찌푸렸다. 1명은 틀린 말이다. 반명이 더 좋을 것이다. 그의 아들은 정신박약이어서 뉴저지의 특수학교에서 지내고 있었다. 누가 당신에게 우리를 추천했나요, 모리슨 씨? 오랜 학교 친구였죠. 제임스 메칸이라는. 좋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매우 바쁘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수수한 푸른색 옷을 입고 있던 그 여자와 엇갈린 무늬의 자켓을 입고 있는 젊은 사람 사이에 앉았다. 그는 담뱃갑을 꺼내 주위를 돌아보곤 재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담뱃갑을 다시 집어넣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이 작은 게임을 끝내고 떠날 때 담배에 불을 붙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면, 그래서 화가 나게 되면 멋진 밤색 융단에다 그걸 털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는 타임지 사본을 한 권 집어들었다. 그것을 훑으며 넘기고 있었다. 15분 뒤에 그 푸른색 옷을 입은 여자가 그를 불렀다. 그는 지금 무척이나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그 뒤에 온 사람이 담뱃갑을 꺼내 그것을 열었다가 재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곤 다시 집어넣었다. 모리스는 그가 조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기분을 더 좋게 했다. 결국 접수원이 그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모리슨 씨. 모리스는 그녀의 책상 뒤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갔고 자신이 희미하게 비친 복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짜인 것 같아 보이는 금발머리의 건장한 남자가 그와 악수를 나누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따라오시죠, 모리슨 씨. 그는 호수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많은 방을 지나 복도의 중간쯤에 있는 방문을 열쇠로 열었다. 문 뒤에는 흰색 코르크판으로 벽이 쳐진 이상한 작은 방이 있었다. 유일한 가구는 한쪽에 있는 의자가 딸린 책상뿐이었다. 책상 뒤에는 작은 직사각형의 창문인 것 같은 것이 있었으나 그것은 짧은 녹색 커튼으로 덮여 있었다. 모리슨의 왼쪽에는 철 회색빛 머리칼에 키가 큰 남자 사진이 있었다. 그는 한 손에 한 장의 서류 형식서를 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나는 빅 도네티라고 합니다. 건장한 사내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 제가 당신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리슨이 말했다. 그는 무척이나 담배가 피고 싶었다. 앉으시죠. 도네티는 접수원의 서식을 책상 위에 놓고 서랍에서 다른 서식을 꺼냈다. 그는 모리슨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담배를 끊고 싶으시죠?
모리스는 목을 가다듬고 다리를 꼬고는 얼버무릴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으나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네, 그가 말했다. 이곳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모리슨에게 그 서식을 주었다. 모리슨은 그것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아래에 기명된 사항은 방법이나 기술, 기타 등등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이죠. 그가 말하자 도네티는 그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모리스는 그의 이름을 흘렸었고 도네티는 그 아래에 서명했다. 잠시 후 그 서류는 다시 책상 서랍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금연을 맹세한 셈이었다. 그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것이 이틀이나 지속되었었다. 좋습니다. 도네티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전 따위로 번거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리슨 씨. 건강의 문제나 지출, 사회적 지위도 신경을 쓰지 않죠. 우리는 당신이 왜 담배를 끊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실용주의자들이거든요. 좋습니다. 모리스는 멍해져서 말했다. 우리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네기 재단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설교 따위도 하지 않고 어떠한 식이요법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1년 동안 금연을 하실 때까지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맙소사, 모리슨이 말했다. 맥칸 씨가 말씀 안 하시던가요? 네. 그건 그렇고 맥칸 씨는 어떻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잘 됐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모리슨 씨. 이건 다소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당신의 대답이 아주 엄격하게 비밀로 지켜질 것을 보장합니다. 그래요? 모리슨이 어물쩍거리며 말했다. 당신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루신다 모리슨. 처녀 때 이름은 램시였죠. 당신은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모리슨은 날카롭게 그를 쳐다봤으나 도네티는 온화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혼 같은 거 말입니다. 그게 담배 끊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모리슨이 물었다. 그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화가 난 말투로 말하는 자신을 느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아니, 간절히 필요했다.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도네티가 말했다. 제가 묻는 질문에 꼭 참고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요사이 작은 긴장은 있었지만. 아이가 한 명 있다고요? 그래요. 엘빈이죠. 그 애는 사립학교에 있어요. 어느 학교죠? 그건 모리슨이 침울하게 말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도네티가 동의하는 듯 말했다. 그는 모리슨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의 모든 의문들은 내일 첫 치료 때 답이 될 겁니다. 아주 좋군요. 모리슨이 말하고는 일어섰다. 마지막 질문 하나, 도네티가 말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모리슨은 거짓말을 했다. 아주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좋지요. 도네티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는 책상을 돌아 나와 문을 열었다. 오늘 밤 실컷 즐기십시오. 내일부터는 다시는 피우지 못할 겁니다. 그럴까요? 모리슨 씨, 우리가 그걸 보증합니다. 그는 다음날 3시 정각에 금연 주식회사의 바깥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하루를 그 접수원이 나올 때 주었던 지시사항, 나에게 전력 투구하라. 그것을 훑어보고 완고한 협동 정신 속에 회사 업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보냈던 것이다. 결국 지미 메칸이 했던 말. 그것이 나의 전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네. 그것이 그에게 그 약속을 지키도록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결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그는 필터까지 담배를 피웠다. 이게 마지막이라니 정말 안 됐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담배 맛은 지독하게 좋지 않았다. 이번에는 바깥 사무실에서의 대기 시간이 더 짧았다. 접수원이 그에게 들어오라고 말했을 때 도네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고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모리슨에게는 그 미소가 거의 음흉하게 보였다. 그는 다소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다. 당신이 오셔서 정말 매우 기쁩니다. 도네티가 말했다. 상당수의 가망 있는 고객들이 첫 면담을 끝내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간절히 담배를 끊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앞으로 기쁠 것입니다. 치료는 언제 시작되죠? 그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방에서 악수를 했을 때 시작된 거죠. 지금 담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리슨 씨? 네. 그걸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모리슨은 그의 담뱃갑을 도네티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어쨌든 2대 내지는 3대의 담뱃밖에 없었다. 도네티는 담뱃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모리슨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른쪽 주먹을 불끈 쥐고 담뱃갑을 내리쳤다. 담뱃갑은 일그러지며 납작하게 퍼졌다. 부러진 담배의 끝이 튀어나왔다. 담배 부스러기들이 흩어졌다. 밀폐된 방에서 도네티의 주먹이 내리치는 소리는 아주 컸다. 내려치는 힘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모리슨을 소름 끼치게 했다. 아마 그들이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계산적인 효과일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내려치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곤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담뱃갑을 집어들었다. 당신은 나에게 오는 기쁨을 믿으려 하지 않는군요. 그가 말하고는 담뱃갑을 휴지통에 떨어뜨렸다. 이 일을 한 지도 3년이나 되었는데 그건 여전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죠. 치료로서 뭔가 잘못되었나 보군요. 모리슨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 빌딩 로비에 가판대가 있더군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담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아들 엘비는 지지나를 위한 패터슨 학교에 있더군요. 두개골 손상을 입고 태어났으며 IQ는 46. 지지나 교육도 받을 수 없죠. 당신의 아내는 그걸 어떻게 알아냈죠? 모리슨이 소리쳤다. 그는 놀라고 화가 났다. 당신은 내 주위를 찔러 캐낼 권리가 없단 말이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요. 도네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이건 엄격하게 비밀에 붙여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가겠소. 모리슨이 가는 소리로 말했다. 그는 일어섰다. 조금만 더 있어 주시오. 도네티는 화를 내고 있지 않았다. 사실 그는 좀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봤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용주의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실용주의자로서 우리는 담배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는 재발률은 85%입니다. 헤로인의 재발률은 그보다 낮죠.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대단한 문제죠. 모리슨이 휴지통을 흘낏 보았다. 담배 한 대가 일그러져 있지만 여전히 피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도네티가 상냥하게 웃고 휴지통으로 가선 손가락 사이에 그것을 끼워 부셔버렸다. 주의회는 때때로 교도소 당국이 주마다 담배를 공급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제안들은 수도 없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통과된 몇몇 곳에서는 죄수들이 격렬한 폭동을 일으켰어요. 감옥 폭동 말입니다. 모리슨 씨,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서는 놀랍지 않군요. 하지만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게 되면 당신은 어떠한 정상적인 성생활을 앗아가 버리고 술, 그의 정치적 권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교도소의 수에 비교해서 그 수는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빼앗아 버리자
펑 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강조를 하느라 그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1차 대전 중에 독일 국내 전선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담배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독일 귀족들이 하수구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 풍경이 일반적인 광경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많은 미국의 여성들이 담배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마리화나를 피우게 되었죠. 진정한 실용주의자들에게는 중대한 문제죠, 모리슨 씨. 치료를 시작하실까요? 네, 즉시 하도록 하죠.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도네티는 일어서서 모리슨이 어제 보았던 녹색 커튼 옆에 서 있었다. 도네티가 커튼을 걷자 텅 빈 방이 들여다보이는 정사각형의 창문이 드러났다. 아니,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바닥에는 토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접시에서 빵 뭉치를 먹고 있었다. 예쁜 토끼군요, 모리슨이 말했다. 그렇죠? 저걸 잘 보십시오. 도네티가 창문턱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토끼는 먹는 것을 멈추고 미친 듯이 깡총거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더 높이 뛰기 시작했다. 가죽의 털이 사방으로 대모처럼 삐쳐나왔다. 눈이 거칠게 변했다. 중지하시오. 당신은 지금 토끼를 감전시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네티가 버튼을 놓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아주 낮은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저 토끼를 보십시오, 모리슨 씨. 토끼는 빵덩이가 담긴 접시에서 약 10피트 떨어져서 쭈그리고 있었다. 토끼의 코가 우물거리며 꿈틀거렸다. 갑자기 토끼는 구석으로 깡총거리며 뛰어갔다. 만약 토끼가 먹고 있는 동안 충분한 횟수로 급격한 충격을 받게 되면, 도네티가 말했다. 토끼는 매우 빨리 익숙해지죠. 먹는 것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먹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충격을 가하게 되면 토끼는 먹을 것을 앞에다 두고 굶어 죽게 되죠. 이것을 반감 훈련이라고 합니다. 모리슨의 머리에서 불이 번쩍거리는 것 같았다. 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문으로 향해 갔다. 기다리세요, 모리슨 씨. 하지만 모리슨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문 쪽으로 급히 걸어갔다. 그는 문고리를 쥐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손에서 딱딱하게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어주시오. 이 문을 빨리 여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말하기 전에 경찰을 부르겠소. 앉으세요. 그 목소리는 깎아낸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리스는 도네티를 바라보았다. 그의 갈색 눈이 흐릿해져 무섭게 변했다.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나는 여기에 한 정신병자와 갇혀버렸군. 그는 입술을 핥았다. 그는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담배 한 대가 피우고 싶어졌다. 더 상세하게 치료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난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리슨 씨. 이해를 못하는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미 치료가 시작됐다고 말했을 때 나는 글자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당신이 그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신은 미쳤어. 모리스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단지 실용주의자일 뿐입니다. 치료에 대한 모든 걸 말씀드리죠. 물론이죠. 모리슨이 말했다. 내가 여기에서 나가자마자 5갑의 담배를 사서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그걸 모두 피워버린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말씀입니다. 그는 갑자기 그가 엄지손가락에 손톱을 깨물고 빨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동작을 멈추었다.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 전체 사진을 보게 되면 마음이 바뀔 겁니다. 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앉고 손에 깍지를 끼웠다. 치료의 첫 한 달 동안은 우리의 행동원들이 당신을 계속해서 감시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들 중 몇 명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전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항상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는 낡아빠진 토끼에게 한 짓거리를 할 테죠? 모리슨이 말했다. 그는 냉정하고 빈정대는 투로 들리게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 악몽과도 같았다. 아닙니다. 도네티가 말했다. 당신의 아내가 토끼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하게 되죠. 당신은 아닙니다. 모리스는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도네티가 그를 보내준 뒤 모리스는 완전히 멍해져서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다시 맑은 날이었지만 그는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괴물 같은 도네티의 미소 짓는 얼굴이 도처에 숨어 있었다.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실용적인 문제는 실용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최고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도네티에 따르면 금연 주식회사는 일종의 재단이었다. 벽에 걸린 초상화 속의 그 사람에 의해 시작된 비영리 단체였다. 그 신사는 몇 개의 기업들, 슬롯머신, 안마시술소, 숫자 도박, 그리고 비밀 교육이었지만 뉴욕과 터키 사이의 활발한 무역, 그것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다. 세 손가락의 모투 미넬리는 하루에 세 갑을 피워대는 대단한 골초였다. 그림 속에서 그가 쥐고 있었던 종이는 의사의 폐암 진단서였다. 모트는 가족의 자금을 금연 주식회사에 기부하고 1970년에 죽었다.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끊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돕는데 더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상당한 회비의 문제죠. 치료는 아주 간단했다. 첫 번째 위반 시 신디가 도네티가 토끼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불려오게 된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모리슨이 그 벌칙을 당하게 된다. 세 번째 위반 시에는 그들 두 사람이 함께 불려오게 된다. 네 번째 위반은 중대한 협동의 문제를 제시하고 더 엄한 조치가 요구된다. 한 수행원이 엘벤의 학교로 보내져 그를 구타하게 될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네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는 누군가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만 알 겁니다. 그는 매우 두려워하겠죠? 망할 놈! 모리슨이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는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더럽고 구역질 나는 개자식!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고객의 40%는 전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10%만이 3단계 이상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기운을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모리스는 그들이 기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공포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당신이 5번을 넘어서게 되면 무슨 말씀이죠? 도네티가 밝게 웃음 지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방으로 가게 되고 아들에게는 두 번째 구타, 그리고 아내에게 구타를 하게 되죠. 모리스는 이성을 잃고 감정이 격해져서 책상을 넘어 도네티에게 달려들었다. 도네티는 겉으로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었던 사람치고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는 양발을 책상 위로 움직여서 모리슨의 배를 걷어찼다. 모리슨은 헉헉거리고 고통스러운 기침을 한 뒤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앉으시죠, 모리슨 씨. 이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가 숨을 가다듬었을 때 모리슨은 그대로 했다. 악몽은 언젠가 끝나겠지. 그렇겠지. 금연 주식회사는 10단계의 벌칙으로 운영된다고 도네티가 덧붙여 설명했다. 6, 7, 8단계는 토끼방을 더 멀리 여행하게 되며
전력이 높아지며 구타도 점점 심해진다고 했다. 9단계는 그의 아들의 팔을 부러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10단계는? 모리스는 입안이 타서 물었다. 그때는 우리도 포기를 하죠, 모리스 씨. 당신은 담배를 끊지 않은 2%에 속하게 되는 거죠. 당신들은 정말 포기하나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소음기가 달린 45 구경 권총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는 모리슨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담배를 끊지 않은 2%도 다시는 결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증하죠. 금요일 저녁 영화는 블리트라는 영화였다. 신디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지만 모리슨이 1시간 동안이나 중얼거리고 안절부절했기 때문에 그녀의 집중이 깨어져 버렸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녀는 방송사 안내방송 중에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아주 중대한 일이야. 그가 투덜거렸다. 나 담배 끊었어. 그녀가 웃었다. 하하, 언제부터요? 5분 전에? 아니, 오늘 오후 3시부터. 당신 그때부터 정말 담배를 한 개 피도 피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리곤 모리스는 그의 손가락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것은 손톱 밑에 속살까지 물어뜯겨 있었다. 아주 멋지군요. 무엇이 당신에게 담배를 끊게 했어요? 당신,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엘빈.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화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다. 모리스는 그들의 좀 뒤떨어진 아들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없다. 그녀는 건너편으로 가서 그의 오른쪽에 있는 비어있는 재떨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당신 담배 끊을 거예요? 정말이야. 와, 나는 기뻐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 사람은 그 생각만으로도 당신에게 감사해요. 어,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는 도네티가 그의 배를 걷어찼을 때 그의 눈에 어렸던 흐릿하고 사리가 담긴 표정을 생각하며 말했다. 그는 그날 밤 갖가지 생각들로 잠을 설쳤다. 3시 무렵 그는 완전히 잠이 깨어버렸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는 낮은 미열과도 같았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서재로 갔다. 그 방은 집의 한가운데 있었다. 창문도 없었다. 그는 담배 상자 생각에 얼이 빠져 책상 맨 윗서랍을 슬그머니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고는 입맛을 다졌다. 첫 한 달 동안 계속 감시가 있을 거라고 도네티가 말했었다. 다음 2달은 하루에 18시간. 하지만 그는 어느 때 18시간인지 알지는 못했다. 4달째에는 고객들이 다시 본래 버릇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감시가 하루 24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음에는 그 해에 남은 기간 동안 12시간의 단속적인 감시가 있게 된다. 그 다음은 고객의 평생 동안 정해지지 않은 감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의 평생 동안. 우리는 한 달 걸러 당신을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루 걸러가 될지, 지금부터 2년 뒤 일주일 동안 계속될지도 모르죠. 그 점은 당신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시는 건 패를 보이고 도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들이 감시를 하고 있을까? 그들이 아내를 데리고 갈까? 아니면 지금 아들에게로 사람을 보낼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몰래 담배를 피우시면 끔찍한 맛이 날 겁니다. 당신 아들의 피 맛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한밤중 자신의 서재에서는 감시할 수가 없었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그는 거의 2분 동안 상자에 담긴 담배를 보았으며 그의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리곤 그는 서재문으로 가서 텅 빈 집안을 보고 한 번 더 담배를 보기 위해 돌아갔다. 끔찍스런 그림이 떠올랐다.
그의 삶이 그 앞에 펼쳐져 있고 담배는 하나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차트나 기획안에 다가설 때 그의 손가락에 무관심하게 타들어가는 담배가 없이 세심한 고객에게 또 다른 대충의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가 어떻게 신디의 끝없는 바가지를 담배 없이 견딜 수가 있을까? 그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하며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담배 없이.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자신을 저주했다. 그는 도네티를 저주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미 메칸을 저주했다. 그가 어떻게 이걸 하게 되었을까? 그 개자식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손가락이 유다 같은 놈. 그는 지미 메칸을 붙잡고 싶은 욕망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은밀하게 그는 다시 서재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으로 가서 담배 한 대를 꺼냈다. 그는 그걸 쓰다듬으며 만지작거렸다. 그 오래된 광고문이 뭐였지? 너무나 둥글고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꽉 채워졌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멈추었다가 머리를 고추 세웠다. 벽장에서 미세한 소리라도 들렸던가? 미묘한 움직임은? 분명히 그런 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또 다른 형상, 전기에 감전되어 미친 듯이 깡총거리는 토끼, 그게 떠올랐다. 그 방에 신디가 있다는 생각이. 그는 결사적으로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해야 할 것은 벽장문 쪽으로 그것을 당겨 열어보는 것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발견하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는 침대로 돌아갔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식사는 맛있었다. 한동안 주저한 뒤에 그는 습관대로 스크램블 에그에 콘 프레이크를 먹었다. 그때 신디가 잠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리처드 모리슨, 당신은 헥터가 강아지였을 때부터 계란을 먹은 적이 없었잖아요. 라고 신디가 말했다. 그는 헥터가 강아지였을 때부터라는 말이 신디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겼다. 그것은 나는 미소를 짓고 돼지에게 키스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말과 같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신 담배 피우셨어요? 라고 오렌지 주스를 따르면서 물었다. 아니, 당신은 정오까지 다시 피우게 되실 거예요. 그녀는 쾌활하게 단언했다. 당신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그는 쉰 목소리로 말하곤 그녀 주위를 돌았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당신과 다른 사람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 그만두자. 그는 그녀가 화를 내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다소 놀란 듯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당신 진지하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할 거야. 알기를 바래. 가련한 사람.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 정말 화가 나신 거군요. 하지만 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모리스는 그녀를 꼭 안았다. 10월, 11월, 모리슨의 생활 광경들. 모리스는 락킨 스튜디오에서 온 한 친구와 함께 잭 댐프시 술집에 있다. 친구가 담배를 권한다. 모리스는 그의 술잔을 더 세게 붙잡고 말한다. 난 끊었다네. 친구는 웃으며 말한다. 일주일은 버티겠지. 모리스는 아침 기차를 기다리며 타임지 위로 푸른색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거의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그 젊은이를 만나게 되며 때때로 다른 장소에서도 보았다. 옹디에서 그는 고객들을 만난다. 샘 구디 가게에서 45번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모리슨의 샘 쿡의 앨범을 찾고 있었다. 한 번은 지방 골프장에서
4인조 골프를 쳤다. 모리스는 파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다. 모리스는 그의 아들을 방문하여 누르면 소리가 나는 큰 공을 선물했다. 전처럼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도네티와 그 동료들이 그 앞에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사랑은 모든 것 중 가장 해로운 악이다. 실용주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결국 모리스는 미드타운 터널에서 굉장한 교통체증으로 묶여버렸다. 어둠,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진다. 공기는 악취를 내고 있다. 교통은 희망 없이 덫에 걸린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앞좌석에 사물함을 눌러 열고는 그곳에 있는 반쯤 열린 담배 한 갑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들을 잠깐 바라보곤 하나를 잡아채듯 빼내어 계기판에 달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신디의 잘못이라고 반항하듯 혼잣말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몹쓸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했어. 첫 모금을 빨았을 때 기침이 나왔으며 격렬하게 내뿜었다. 두 번째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세 번째는 머리가 띵해지고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끔찍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잇따라서 맙소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그의 뒤에서 조급하게 경적을 울려댔다. 앞쪽으로는 교통체증이 다시 뚫리기 시작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밀어넣고 앞에 양쪽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통풍구를 열고 화장실에서 처음 담배를 피운 아이처럼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공기를 흩어지게 부채질했다. 그는 급히 교통의 흐름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갔다. 신디, 나 왔어. 대답이 없었다. 신디, 당신 어디 있어? 전화가 울렸고 그는 그것을 달려가서 들었다. 여보세요, 신디? 여보세요, 모리슨 씨? 도네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쾌활하고 간결하며 사무적으로 들렸다. 우리는 주목해야 할 작업 사업상의 일이 있는 것 같군요. 5시가 어떻겠습니까? 당신들이 아내를 데리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이 보세요. 그녀를 보내주시오. 모리슨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건 착오였어요. 단지 착오였을 뿐이에요. 그뿐입니다. 난 단지 새 모금을 빨았을 뿐이고 맛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건 수치입니다. 그럼 5시에 만나실까요? 제발. 모리스는 거의 눈물이 나서 말했다. 제발. 그는 끊겨버린 전화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다. 오후 5시. 접수실은 비서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그녀는 그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모리슨의 창백함과 혼란스러운 외모와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도네티 씨, 그녀는 내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모리슨 씨가 당신을 뵈러 오셨습니다. 그녀는 모리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시죠. 도네티는 미소 그림이 그려진 헐거운 스웨터를 입고 38구경 권총을 들고 있는 한 사내와 아무 표시도 없는 방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원숭이 같았다. 들어보세요. 모리슨이 도네티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니 좋군요. 도네티가 말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은 유감이지만 함께 가시죠. 가능한 한 빨리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다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번에는 말입니다. 모리슨이 긴장하여 도네티에게 달려들었다. 자. 당신이 이러시면 여기 있는 정크가 당신을 총으로 내려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썩어버려라. 그가 도네티에게 말했다. 도네티는 한숨을 쉬었다.
만약 내가 누군가 똑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돈을 챙겼다면 물러나도 되겠죠. 당신에게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겠소, 모리슨 씨. 낭만주의자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메달을 수여하죠. 실용주의자가 성공하면 그들은 그가 지옥이나 가길 바란답니다. 가실까요? 정크는 권총으로 말했다. 모리스는 그들 앞에 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말을 잃었다. 정크가 그에게 권총을 갖다 대었다. 가스실을 목격하는 것이 이러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신디가 거기서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신디, 신디, 이 사람들이... 그녀는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도네티가 말했다.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유리죠. 자, 그걸 끝내도록 합시다. 이번은 아주 사소한 실수였어요. 30초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정크? 정크는 한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리슨의 등에다 3개의 총을 갖다 대고 있었다. 그의 평생 동안 가장 긴 30초였다. 그것이 끝나자 도네티는 모리슨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말했다.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리슨이 힘없이 말했다. 그는 이 말을 유리에 대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정크가 가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가시죠. 도네티가 말했다. 어디 말입니까? 모리슨이 무관심하게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 설명해 줘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그녀를 마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어떻게 내가 놀라셨군요. 도네티가 말했다. 그 방은 소파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신디가 그 위에서 어쩔 줄 모르며 훌쩍이고 있었다. 신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쳐다보았으며 그녀의 눈은 눈물로 커져 있었다. 모리슨? 그녀가 속삭였다. 어, 세상에. 그는 그녀를 꼭 안았다. 두 남자가... 그녀가 그의 뺨에 기대어서 말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를 강간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눈에다 가리개를 하고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쉬, 그가 말했다. 쉬. 왜죠?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왜 그들이... 나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이야기를 해줄게, 신디.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당신은 날 미워하겠지. 그래도 당신을 비난하진 않겠어. 그는 바닥을 보고 있었으며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붙잡고는 그녀에게로 돌렸다. 아니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는 말없는 놀라움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감옥에서 구해낸 거예요. 당신 그 말 정말이야? 그래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그에게 키스했다. 이제 집에 가도 되죠?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훨씬 더 말이에요.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모리슨이 도네티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당신 부하들이 잘못 알았나 보군요. 난 담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의논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한번 들러주시겠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결제에 관한 겁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죠? 우리는 항상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도네티가 어물쩍거리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들이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도네티가 말했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들을 물어뜯지는 않을 테니 이쪽으로 오시죠. 모리스는 보통 체중계를 보았다. 보세요. 난 조금 살이 붓긴 했지만. 좋아요. 고객의 73%가 그렇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모리슨이 올라섰고 체중계의 바늘은 174파운드를 가리켰다. 좋습니다. 내려오세요. 키가 얼마죠, 모리슨 씨? 5피트 11입니다. 좋습니다. 봅시다. 그는 그의 가슴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판으로 만든 작은 물건을 꺼냈다. 글쎄, 그렇게 나쁘진 않군요. 내가 당신에게 조금은 비합리적인 체중 조절을 위한 알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처방에 따라 이것을 아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최고 몸무게를 정해주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는 다시 그 카드를 뒤적였다. 182파운드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매달 1일 몸무게를 재러 오십시오. 미리 전화를 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182파운드가 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도네티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는 당신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 아내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게 할 겁니다. 그는 말했다. 이쪽 문으로 나가시죠, 모리슨 씨. 좋은 하루 되시길. 8개월 후 댐프시 술집에서 모리스는 락킨 스튜디오에서 온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모리스는 자랑스럽게도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몸무게에 가까이 가 있었다. 167파운드. 그는 일주일에 3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해초처럼 균형 잡혀 있었다. 반대로 락킨의 그 친구는 억지로 끌려온 고양이 같아 보였다. 친구, 세상에, 자네 어떻게 끊었나? 나는 여자보다 더 이 몹쓸 버릇에 갇혀버리고 말았어. 그 친구는 정말 혐오감을 가지고 담배를 비벼 끄고는 스카치 위스키를 들이켰다. 모리슨이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보며 지갑에서 작은 흰색 명함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그들 사이에 탁자에다 놓았다. 자네도 알게 될 걸세. 그가 말했다. 이 사람들이 자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걸세. 12개월 후 모리스는 우편으로 청구서를 한 장 받았다. 청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금연 주식회사 뉴욕 동부 46번가 237번지 한 차례 치료 2,500달러 상담자 도네티 2,500달러 전기세 50달러 총액 5,050달러 이 금액을 지불해 주십시오. 개자식들,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그는 폭발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사용했던 전기세까지 떠맡기고 있어. 그건 그냥 지불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 20개월 후 아주 우연히 모리슨과 그의 아내는 헬렌 헤이즈 극장에서 지미 맥한 부부를 만났다. 지미는 오래전 공항 대합실에서의 그날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만큼 좋아 보였다. 모리스는 그의 아내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순수한 처녀들이 아주 행복할 때 때때로 가지게 되는 밝은 태도를 가진 예쁜 여자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모리스는 악수를 했다. 그녀의 손을 쥐자 뭔가 이상했다. 두 번째 악수를 하는 도중에 그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없었던 것이다. 어떠셨나요? 작가 스티븐 킹은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한 해석을 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흡연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통제와 중독, 그리고 절박함이 강요와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는 어두운 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인공 모리스는 마침내 그 습관을 버렸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지금은 더 건강해졌지만 동시에 감시당하고 겁에 질려 있으며 어쩌면 자기 삶의 포로가 된 건지도 모릅니다. 재밌죠? 아님 무서우신가요? 대부분의 금연 프로그램은 지원 그룹과 껌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금연 주식회사에서는 전기 충격 요법과 가족에게 위협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끔찍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최악의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수락하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이러한 금연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으신가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